제가 말씀드릴 거는 통일지향의 대북 정책입니다. 네, 뭐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무슨 대북 정책이냐 통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저희들이 이 통일이라는 이 문제를 그냥 도외시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늘 준비를 해놔야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급작스럽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통일의 의미, 그리고 지금 1994년에 우리가 만들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어떤 구조이고 어떤 한계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후부터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통일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통일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나눠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치는 정치적 행위다.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통일은 정치적 M&A 행위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통일을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로 자꾸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치라는 거를 저희들이 도외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특히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정치 체제가 다른 경우에 통일 과정에서 매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멘 같은 경우에도 체제가 다른 경우에 통일을 했는데 나중에는 다시 분단이 되고, 아직도 더 격렬한 치열한 이념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단국의 지도자는 자기 중심의 통일을 달성하려고 그러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에는 자주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국을 완성하려고 그럴 것 같고, 북한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주체왕국, 김일성 왕국을 완성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북한이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왜 핵무기에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것은 핵을 앞세워서 북한 주도의 흡수 통일을 완성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통일에 대한 다의적 의미는 뭐 지리적으로는 국토가 분단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정치 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민족 동질성과 다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누어진 상태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 분단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합쳐서 통일 국가를 지속해서 영위해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는 통일 국가를 지속해 가야 한다. 그래서 현실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실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을 부정하고 어떤 현실을 지속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체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당연히 우리는 나쁜 체제는 부정하고 좋은 체제는 지속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한국이 체제 선택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가, 저는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 이전보다는 통일 이후에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 줘야 된다. 국가 발전과 사회경제 통합의 경우 개인의 자유신장과 창의성을 보양해 준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더 나은 통일이어야지 더 나쁜 통일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체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21세기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자유, 민주, 평등, 평화, 공정 등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발전의 경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체제 자체도 진화한다. 체제 발전도 진화한다. 우성의 체제가 어떤 체제이고 열성의 체제가 어떤 체제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분명히 전체주의 또는 독재 체제보다는 우성의 체제였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는 우성의 체제다. 다양성의 사회는 획일성의 사회보다는 훨씬 더 우성의 체제였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성의 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일의 형식, 방법, 속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통일의 문제와 관련돼서 혼돈되고 헷갈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형식은 합의통일과 흡수통일이 있고, 방법은 평화통일과 전쟁에 의한 통일이 있고, 속도는 급진통일과 점진적인 통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흡수통일 자체는 전쟁에 의한 통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지금 만들어낸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에서 지금 저희들이 벗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에서 평화가 많은 것처럼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북 한간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분단된 상태에서는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유경 박세열 선생님께서도 평화 통일이 아니라 통일 평화여야 된다라고 늘 주장을 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한 간에 다른 평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북한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급투쟁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사회주의, 최소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야만 평화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남북한의 평화는 굉장히 다른 평화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합의 통일과 평화 통일, 점진적인 통일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자체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모든 통일은 거의 모든 통일이 흡수통일이었고, 전쟁에 의한 통일이었고, 급변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흡수통일이면서 전쟁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평화에 의한 방법이었고 급변에 의한 방법이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큰 그랜드 디자인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통일을 단순히 고토 또는 실질을 회복하는 재통일 정도로 국토의 분단을 극복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이었으면 안 될 것 같다. 새로운 통일이어야 된다. 그 새로운 통일이라는 것은 재통일을 넘어서 새로운 국가를 창조해내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통일이라는 그가 우리에게는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해야 되지만 새로운 그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통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담론들이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 이거보다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남북 한간이 그냥 무조건 통일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북한식 통일 지상주의도 좋은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을 해서는 저는 통일을 안 하는 거가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일을 거부하는 또는 담론 중에 가장 그 많이 회자됐던 거가 바로 과도한 통일 비용 부담론인데 실질적으로 통일 비용 부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통일 과정에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났던 안정화 비용은 그 비용으로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뭐 도로 만들고 또는 뭐 교량 만들고 항만 만드는 이런 인프라 그 비용은 투자는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인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돼서 통일을 못하게 했다라는 그 거부 담론이 굉장히 확산되어 있고 이런 거가 젊은 세대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한 간의 다른 문화인데 통일하면 굉장히 치안이 부재할 거 아닌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것이 아닌가, 이런 통일 치안 부재론도 있는 것 같고, 야, 이제 뭐 이 상태에서 그냥 두고 그냥 가자. 현재 상태가 으로 그냥 지속하다가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 잘하고 이러면 뭐 통일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통일 만족론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향했던 통일론입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하고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통일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계적 통일론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뭐 우리 사회는 많은 그 통일 장애 또는 통일 거부 담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시대적 소명이고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 역사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 반만년 5천년 역사에서 뭐 지금 한 75년 정도 분단대가 있는데 이건 매우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인간의 삶에 또는 지금 자유민주 사회에서 분단대가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그 지구상에서는 유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사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역사 공동체에 조금 관심을 두는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역사 왜곡의 문제는 사실은 북한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일의 문제라든지 반미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가 북한발로 오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통일을 해서 이런 문제도 제대로 된 역사 공동체를 회복하는데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북한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시급한 시급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내 포갑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유가 박탈되고 빈곤이 해소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근대화 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주화의 의미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산업화의 의미는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대내 포갑성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대외 폭력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국제규범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국제규범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성의 가치를 한반도가 가지고 있다. 동북아 지형에서 지금 가장 그 핵심의 화약고는 늘 한반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실질적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또는 한반도의 중국화 현상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토 야욕은 뭐 5천년 중국어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난 내용이고, 2010년 전으로 해서 북한을 중국에서 한때 동북 사성으로 만든다라는 이런 소문 또는 뭐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긴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03년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나타났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 개의 안이었다. 중국 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50km 이남, 또 하나는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38선 이북, 여기 아마 북이 한 39도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번째 안, 평양과 원산을 잇는 이 안.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서 랜더 연구소에서 이걸 발표를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도 한참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영토 야욕, 만약에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된다고 그러면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94년에 우리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거가 지금 와서 굉장히 조금 한계가 많이 노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통일이나 또는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학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통일 방안이라는 거가 정부의 입장, 원칙, 뭐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행동 지침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1994년의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어쩌면 논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소련도 망하고 또 동구권도 전부 다 체제 개혁을 하고 이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우리 주도로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론들 중에 평화 이론 또는 기능주의의 바탕을 둔 평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남북한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평화를 가져오고 이 평화를 바탕으로 통일을 완성한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 통일의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연합의 단계인데, 현재 한국이 지금 87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화해협력의 물꼬를 터서 계속 지속해 왔는데 아직도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넘어서지 못하는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점진적 단계적 변화를 통해서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합의 통일을 완성해 가는 구조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화적 방법, 합의에 의한 방법, 점진적 방법에 의한 이 구조는 정말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구조는 우선은 뭐부터 하느냐, 사회 경제 통합을 하고 난 뒤에 통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체제가 다른 경우에, 정치 체제가 다른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통합 후통일의 구조로 한반도 통일이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올바른 통일 방안이긴 하지만 남북이 극단적인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합의 통일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의 의미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지속하는 것인데 무엇을 지속해 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결합 가능한 건가? 정치적으로 이것이 결합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합의 통일의 전제 조건은 북한 정상화가 되어야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근대화가 되어야 된다. 북한의 민주화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기능주의적 접근, 소위 말하는 이 평화 이론에 의한 접근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방법론이 무리가 없고 합리적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 포용 정책이나 또는 햇볕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면 북한이 이 계절의 옷을 벗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은 이 계절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옷을 훨씬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입었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밝혀진 결과들입니다. 그 결과물이 북한의 핵 문제이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제가 다른 경우에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통일의 구도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플랜 A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플랜 B가 필요하다. 30여 년의 성과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화해협력 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로 넘어가지를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계절의 옷으로는 권력의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권력의 옷을 더 강화시켜줬다라는 것.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민족에 대한 다른 생각입니다. 한국은 한민족이고 주권 민족이라는 거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민족주의가 내셔널리즘이니까 이 내셔널리즘의 근원은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민족,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재민의 민족인데 북한은 김일성 민족 또는 주체의 민족이기 때문에 주권 부재다. 그래서 통일 방안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플랜 A의 구조는 선통합 후 통일의 구조다.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이라는 거가 남북한 간이 지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이끌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A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플랜 B의 통일 방안도 우리는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의 정책에서 전략에서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여러 개의 방안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통일 방안은 통일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통일 먼저 하고 후 통합의 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통일의 기회가 오면 통일을 하자. 그리고 난 뒤에 통합의 사회 경제 문화 통합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통일의 연골고리가 민족이었다면 이제 통일 플랜 B의 통일 방안은 자유민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민주에 기반한 통일 한국을 구성하는 것이다. 자유의 가치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민주, 평등, 법치, 인권, 풍요 이런 모든 것이 기반이 됐다. 독일 통일의 과정도 선통일 후 통합의 구조이고요. 정부의 120대 정책 과제를 봤더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적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언급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정부에서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독일의 급변 사태, 헝가리로 동독 주민들이 대량 탈출하고 이 탈출의 신호가 동독의 민주화로 이어지고 동독의 민주화는 독일 통일이 되고 독일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 과정은 선통일 후 통합의 과정이다. 동독의 급변 사태를 서독의 통일로 연결한 것이 바로 선통일의 과정입니다. 그 통일 이후에 사회 경제적 통합을 했다. 물론 동서독 간에는 접촉이 굉장히 우리보다가 빈번했고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접촉을 통해서 동독의 민주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 스스로 자력으로 동독의 민주화를 일으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의 특징은 동독의 급변 사태를 서독 정부가 통일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능주의에 입각한 선통합 후통일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반도 통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시스점을 저는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독 이회가 서독 정부에 편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동독 베르닌 장벽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를 서독 정부가 수용하면서 수용한 과정을 우리 이 동독에 있는 좌파 정당들이든지 또는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 흡수 통일이라고 선전하면서 그리고 통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통일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이끌어 갔다라는 분석들도 있다. 그래서 동독 이해가 서독 정부에 편입됐다라는 측면에서 선통합이고 그리고 독일 통일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은 무혈혁명,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반도 통일한국도 어떻게 무혈혁명에 의해서 통일한국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후통합의 동서독이 독일 통일 이후에 후통합의 과정에서 연대 추가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서독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습니다. 세액의 7.5%를 추가 부담하고 그때 한 20년 정도 들어간 돈이 약 1조 2천억 유로 정도 돼요. 이걸 지금 하나로 따지면 4천조 1,000조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독 GDP의 5% 정도에 상당한 규모가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희생과 동참입니다. 서독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기회가 오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열망을 보여줬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추가 연대 징수금이라는 명목으로 희생 세액 부담도 했고, 동소득 화폐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화폐 통합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된다. 통합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추가 세액을 부담을 하는데 북한의 산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동독의 통입 민주화 과정에서 보면 서독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단 과정에서도 동포애를 민족애를 발휘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 동포 마음먹기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도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도자의 정치력과 결단력입니다. 동독 급변 사태를 동독의 민주화로 연결해서 무혈혁명으로 갔던 거가, 저는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통일 한국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민주화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서 사강 외교도 했고요. 미국 이외에 영국, 프랑스는 전부 다 독일 통일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영국을 대처를 설득하고 프랑스를 설득하고, 그리고 소련은 이제 거의 이때 당시는 포기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통일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서독 지도자들은 통일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결단력 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료의 전문 지식, 예, 내독성 장관은 서독의 내독성 장관은 19년 동안에 통일 문제만 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정권이 바뀐다고 교체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이 겐서 장관이 결국은 탁월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영변을 잘 해서 통일로 연결됐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에서 주는 것은 국민뿐만 아니라 지도자 또는 주변 국가가 전부 다 합심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 되도록 해야 된다. 한 60%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경제협력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왕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별로 통일의 필요성은 제가 여기 이 박스를 쳐놨습니다만 20대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두 개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30대도 30% 중반입니다. 20대, 30대들이 30에서 40% 정도가 좀 통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협력의 대상이다, 경계의 대상이다, 평화 공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고, 참,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한 자료인데 2021년도의 자료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직도 민족 동질성에 대한 그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대북 지향의 통일 정책은, 대북 정책은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각종 정책이고요.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정책 수행에 복잡성이 있습니다. 내부 관계에 있으면서도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그런데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한 관계는 특수관계로 명명해놨고,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특수관계인데, 동서독은 그 특수관계를 인정을 받았는데 한국은 인정을 받고 있지, 국제사회로부터 시작해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통일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은 평화적 분단 관리 정책과 통일 지향, 적극적 분단 해소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화적 분단 관리 정책은 분단을 영구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뭐 협상 파트너는 그 북한 당국이고, 그러고 그 분단의 영구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도 불가하고 인권 개선도 불가하고 뭐 독재 정권의 물적 기반을 강화해 줄 우려성도 있고, 또 남북한 간의 안보 무력감 확산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가 지금 그 대북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 사실은 이 안보 무력감이 확산된 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통일 지향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를 통일 준비 및 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자. 그래서 대상은 그 협상은 북한하고 하지만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북한 주민에게 두고 하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물론 튼튼한 안보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이 잘 사는 북한이 되어야지, 예, 그 북한 당국 또는 북한 권력자, 독재자들이 잘 사는 북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정은 분단 해소를 통해서 통일 한국을 완성해 가는 것이고, 그 과정은 북한의 정상화, 그리고 통일 한국의 선진 기반 도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가치 지향의 통일 정책이다. 원칙은, 통일 추진하는 원칙은 자의적 악용이 금지되었으면 좋겠다. 뭐 강원 그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거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성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남북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우리의 국가 대북 전략을 좀 잘 구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일반론적으로 썼고요. 북한 변화를 위해서 사관과 협력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통일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통일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이 통일 이런 측면에서는 아주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북한 체제는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체 사상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복종을 강요받고 있고, 따라서 자발적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다. 그래서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이고, 그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보내고 공개 청살하고 자아 비판하고 성분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고, 이 성분에 따라서 배급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리고 평양과 비평양도 다르게 구별을 하고 있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은 포갑 기구가 있고, 뭐 보위성, 뭐 정치범 수용소 등이 있고, 북한에는 지금 한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제 전환을 하는 그 조건이, 그 90년대 체제 전환한 국가들의 핵심적인 그가 뭐냐면,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이고, 외부 정보 유입이고, 시민사회 형성이고, 그리고 체제 내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확산됩니다. 지금 거기 북한의 경우에는 아마 이거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극심한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그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정보 유입하는 것을 포기했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능동적 수단을 포기했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전환 조건이 형성이 되면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기보다도 북한의 정보화의 필요성은 필요하고 지속되어야 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정보화인가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개혁을 하기 전에는 늘 뭐부터 했느냐? 사상 해방부터 했다. 그래서 이 사상 해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고, 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만큼 교류 협력을 해서 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 지원이 이 북한 정보화의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정신적 지원인 사상 해방이 되면 북한 정상화의 첫 단추가 마련되고, 그리고 북한 민주화의 인프라도 구축된다. 그래서 무예혁명의 기반을 구축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 정보화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북한 정보화를,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북한에 들어간 정보가 다시 북한 내부에서 유통이 돼서 어떻게 북한 사회의 변화가 되고 외부 세계로 되고, 유입된 정보가 다시 평가돼서 다시 북한으로 재유입될 수 있는 양방향 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바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일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유입의 원칙은 그냥 안전성, 신뢰성, 전문성, 지속성이 조금 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보 한류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가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 방송 동시 개방입니다. 우리 지금 통일부나 이 태영호 의원이 북한 방송만 개방하자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남북한 방송 동시 개방해야 되고, 동서독도 동독도 서독의 방송을 들음으로 해서 동독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KBS 역할 좀 바꾸고 DMZ 대북 방송 재개하는 거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김여정이가 보낸 대북 방송 금지시킨 그런 북한 남북 관계 기본법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도적 대북 정책도 저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식량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형식은 무상 지원이고 방법은 육로 다수 분할 지원하고 소량 포장해서 지원해서 작지만 북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탈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는 북한의 아궁이 개량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연탄 공장 건설을 지원해주고 아궁이 개량 사업을 함으로 해서 북한 산림 녹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권재단 정상화를, 운영의 정상화를 지금 시급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류협력도 정상화해야 된다. 정상화하는데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가라면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 가서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지 마음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내야 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북한 시장화를 지원해주고 뭐 북한 경제협력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접경 지역에 남북 경제 공동 특구를 만들어서 남북 한간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산업단지 만들고 그다음에 뭐 공동 인프라 붙이고 단일 제도 붙이고 이거는 점진적으로 갈 수 있지만 첫째의 단계는 이거인 것 같아요. 남북한 산업단지가 상호 융합돼서 뭐 북한 주민들이 와서 근로자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배타적 행정권을 자의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거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국제공단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지금 제가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따왔습니다. 북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북한 정상화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략 어떤 산업들을 선택해낼 것인가, 기존 산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산업 발전이 고용 창출과 지속 가능 발전을 어떻게 도모해낼 것인가,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중 체제의 문제, 남북한 간의 그 소득 격차의 문제 또는 뭐 이 발전 단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한반도 부흥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눈에 띄게 있는 활동은 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북한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스마르크가 독일의 프로이센 제국을 통일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정치가의 임무는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다. 저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중요한 그를 해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